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토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당 경기의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 결장자, 이슈에 관한 내용은 영상의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입니다. 포르투갈은 4-2-3-1 전형을 활용하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최전방에 두고 하파엘 레앙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호날두는 넓은 지역을 오가기보다는 페널티 지역 안에서 수비수의 시야를 피해 움직인 뒤 크로스와 문전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공이 반대 측면으로 이동하는 순간 수비수의 등 뒤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헤더 타점은 포르투갈이 가장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득점 수단입니다. 하지만 호날두에게 마무리를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전방 압박의 범위가 좁아지고 상대가 후방에서 침착하게 공을 순환할 경우 중원 2명에게 수비 부담이 몰릴 수 있습니다. 하파엘 레앙은 왼쪽 측면에서 긴 보폭을 활용한 순간 가속과 과감한 돌파로 수비 대형을 무너뜨리는 공격수입니다. 공간이 열렸을 때는 폭발적인 전진 능력을 보여주지만 상대가 수비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 공을 받는 위치가 낮아지면서 골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약점도 나타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방을 향한 빠른 침투 패스와 중거리 슈팅, 세트피스 킥을 통해 공격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스페인이 공 주변에 여러 명을 배치해 패스 길목을 선점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을 잡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기록하며 16강에 진출했지만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통제했다기보다는 마지막 집중력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상대로도 수비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면 호날두와 레앙이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 고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스페인은 4-2-3-1 전형을 바탕으로 페드리를 중심으로 공이 위치한 주변에 여러 명을 배치하며 짧은 패스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운영이 핵심입니다. 페드리는 상대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몸의 방향을 열어두고 공을 받아내며 한두 번의 터치로 전진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단순히 공을 오래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 중원의 첫 압박선을 끌어낸 뒤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하기 때문에 스페인 공격의 속도 조절을 책임지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페드리 주변으로 동료들이 촘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공을 빼앗기더라도 즉시 둘러싸며 소유권을 되찾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미켈 오야르사발은 정통적인 장신 공격수와 달리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수의 기준점을 흐트러뜨리는 움직임이 뛰어납니다. 오스트리아전에서는 골문 앞 침착한 마무리와 빈 공간을 선점하는 움직임을 앞세워 두 골을 기록했고 스페인의 3-0 승리와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수비수와 정면으로 힘을 겨루기보다는 중앙 수비수 사이와 측면 수비수 안쪽 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포르투갈 수비진이 대인 방어 기준을 잡기 까다롭습니다. 라민 야말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뒤 안쪽으로 파고들며 왼발 슈팅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짧은 방향 전환과 순간적인 속도 변화가 날카롭고 두 명이 압박하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공을 지켜내며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왼쪽 측면 수비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누누 멘데스가 빠른 발과 대인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라민 야말의 반복적인 방향 전환과 동료의 겹침 움직임을 경기 내내 감당해야 합니다. 스페인이 해당 측면에 페드리와 측면 수비수까지 접근시키면 누누 멘데스 혼자 막는 구도가 아니라 포르투갈 중원 전체가 옆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슈팅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포르투갈 선수들의 수비 이동 거리까지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은 페드리를 중심으로 공 주변의 수적 우위를 만들며 점유율과 경기 속도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민 야말과 오야르사발의 유동적인 움직임은 포르투갈 수비진의 대인 방어 기준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역습 출발 지점이 낮아지고 호날두가 전방에서 고립될 위험이 커집니다. 개인 결정력보다 점유 구조와 압박 이후의 회수 능력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스페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국과 벨기에입니다. 미국은 4-3-3을 기반으로 전방에 리카르도, 페피가 중앙 수비수를 고정하고 크리스천 플리식과 말릭 틸만이 좌우와 중앙 사이를 유기적으로 오가며 공격 공간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페피는 발록건과 비교하면 공을 오래 끌고 직접 전진하는 유형보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를 선점하고 마무리하는 능력이 돋보이는 공격수입니다. 수비수 사이에서 짧게 움직인 뒤 크로스와 낮은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는 감각이 좋고 전방 압박에도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록건이 보스니아전 퇴장으로 나설 수 없더라도 최전방의 기본적인 움직임과 문전 마무리 능력까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틸만은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공격 역할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입니다. 상대 미드필드 뒤에서 공을 받는 위치 선정이 좋고 전진 드리블과 침투뿐만 아니라 마지막 패스와 직접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전에서도 발록건의 선제골 과정에 관여한 뒤 직접 프리킥 득점까지 만들어내며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플리식은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은 뒤 수비수의 바깥쪽과 안쪽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 핵심 카드입니다. 짧은 거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뛰어나고 상대 풀백이 한 발 늦게 반응하는 순간 곧바로 박스 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플리식의 1대1 돌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격 인원을 의도적으로 반대편에 집중시키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페피와 데스트, 틸만이 오른쪽 측면과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 밀집해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 상대 수비 블록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 넓게 자리 잡은 플리식에게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면 플리식은 주변 수비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1대1 돌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직접 슈팅이나 낮은 크로스가 이어질 경우 벨기에 수비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을 취한 미국은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을 경기 내내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량 우위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로권의 공백은 분명한 변수지만 페피가 중앙에서 수비수를 고정하고 틸만과 플리식이 주변 공간을 공략한다면 공격 구조 전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벨기에는 4-2-3-1을 활용하며 샤를드 케텔라에르와 케빈 더 브라이너가 중앙과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를 오가고 제레미 도쿠가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는 형태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데 케텔라에르는 장신 공격 자원이지만 단순히 문전에서 공을 기다리는 유형은 아닙니다. 왼발 터치와 유연한 방향 전환을 앞세워 공격형 미드필더와 처진 공격수 역할을 오가며 전방에서 공을 받아 동료에게 연결하는 연계 능력이 강점입니다. 더 브라이너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사이에서 전진 패스와 대각선 패스를 공급하고 상대 수비가 내려서면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 골문을 노릴 수 있습니다. 도쿠는 정지된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가속으로 수비수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 컷백과 슈팅 기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개인 능력과 별개로 이번 대회에서 나타난 벨기에의 경기력은 과거 전성기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32강까지 수비와 중원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고 공격 전개 역시 일부 선수의 개인 돌파와 창의성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특히 세네갈과의 32강전에서는 투골을 먼저 허용한 뒤 연장전까지 120분을 소화하며 가까스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극적인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점은 인정해야 하지만 토너먼트에서 곧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력 소모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축구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전방 압박과 수비 복귀, 공격 전환을 계획대로 반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미 120분 동안 고강도 경합과 추격전을 펼친 선수들이 짧은 회복 기간만으로 다시 정상적인 활동량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브라이너가 압박을 피해 전진 패스를 공급하더라도 주변 선수들의 침투 속도가 늦어지면 패스가 연결될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쿠 역시 폭발적인 돌파가 강점이지만 반복적인 수비 가담까지 요구받으면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에서 사용할 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수비를 맡는 카스타뉴는 공격 가담과 왕복 능력을 갖췄지만 상대가 지속적으로 1대1 구도를 유도할 경우 수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벨기에는 이름값 높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력과 수비 간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전술적 장점을 온전히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오른쪽에 공격 인원을 모은 뒤 반대편 플리식에게 빠르게 전환하는 측면 공략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는 세네갈전 연장 120분 이후 압박 지속력과 수비 복귀 속도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발로권이 결장하더라도 페피의 문전 움직임과 틸만의 침투 및 연계 능력으로 공격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이름값보다 회복 상태와 전술 수행력이 중요한 승부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1대1 대응력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양질의 정보가 있어야 적중률가 비례합니다. 전문가 토 선생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